분명히 그냥 산골 꼬맹이였단 말이야. 근데 왜 우리 애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냐고. 100명의 산적이 마을을 짓밟던 날이었습니다. 칼에 굶주린 산적들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지요. 그런데 그때 누더기 옷을 입은 15살 산골 소년 하나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긴 내 산입니다. 산적 두목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산속에서 산적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00명의 산적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니라 덫에 걸린 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산골 소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는 봄이 늦게 옵니다. 한양에서는 벌써 버드나무가 연두색 물을 올리고 아낙네들이 냇가에서 빨래를 하며 웃음꽃을 피울 무렵에도 이 산골 짜기는 아직 겨울의 꼬리를 붙들고 있었지요. 산이 산을 막고 그 산이 또 산을 막아서 햇볕이라는 것이 하루에 고작 서너 시간밖에 들지 않는 곳. 바람은 언제나 북쪽에서 내려왔고 그 바람 속에는 아직 눈 녹은 물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령촌. 이름처럼 잿빛이 많은 마을이었습니다. 지붕도 잿빛, 담벼락도 잿빛, 사람들의 얼굴도 어쩐지 잿빛이었지요. 스물 남짓한 가구가 산자락에 옹기종기 붙어 살았는데 그나마 제대로 된 기와집은 마을 한가운데 딱 한 채뿐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잘 산다는 최참봉의 집이었지요. 나머지는 전부 초가였습니다. 그것도 변변찮은 초가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지붕에 짚이 날렸고 비가 많이 오면 흙벽에 물이 배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다락논에서 조와 기장을 키우고 가끔 운이 좋으면 멧돼지나 노루라도 잡아 겨울을 났지요. 가난하지만 그런대로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를 빼면 야, 도윤아. 아침 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이었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마을 어귀를 울렸지요. 최참봉의 아들 최만득, 16살. 이 마을에서 태어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행운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아비가 부자이니 자신도 대단한 사람이라 여겼고 실제로 마을에서는 그렇게 대접을 받았지요. 그 뒤로 졸졸 따라오는 아이들이 둘. 풍채 좋은 대장간집 아들 덕삼과 눈이 작고 입이 큰 주막집 아들 복칠이었습니다. 셋이 향하는 곳은 마을 끝자락 무너질 듯 서 있는 허름한 토담집이었습니다. 도윤아, 이 녀석아, 자고 있냐? 만득이 문짝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삐거덕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지프로 엮은 거적대기 하나, 작은 질그릇 하나, 구석에 나뒹구는 집신 한 짝.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허수아비가 쉬는 곳 같은 방이었지요. 또 산에 갔나? 덕삼이 코를 실룩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녀석은 맨날 산에만 가. 도대체 산에서 뭘 하는 거야? 복칠이 킥킥 웃었습니다. 짐승이랑 노는 거 아니겠어. 사람 친구도 없으니까. 만득이 킬킬 웃으며 손을 털었습니다. 됐어. 나중에 잡아오면 되지. 오늘 나무 할 사람 필요하거든. 도윤은 나무를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산 중턱을 걷고 있었지요. 15살. 키는 또래보다 조금 작은 편이었고 몸은 가늘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체형인지. 어쨌든 첫눈에 보면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아이였지요. 입고 있는 것도 형편없었습니다. 여기저기 기운 흔적이 역력한 무명 적삼, 풀어진 대를 새끼줄로 질끈 묶은 바지. 그리고 발에는 집신도 아닌 그냥 천 조각을 감아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빈 그릇이라고 부르는지 그 모습만 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아이였지요. 그러나 산에서의 도유는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평지에서는 어딘가 어눌하고 부자연스럽던 그 걸음이 산길에 접어드는 순간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발이 땅을 딛는 방식이 달랐지요. 뒤꿈치부터 닿는 것이 아니라 발 앞쪽이 먼저 땅을 살짝 더듬듯 내려앉고 그 다음에 천천히 무게가 실렸습니다. 마른 낙엽 위를 걸어도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눈도 달랐습니다. 마을에서는 늘 시선이 아래를 향해 있던 아이였는데 산에서는 달랐지요. 눈이 먼 곳과 가까운 곳을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나뭇가지 사이, 바위 뒤, 수풀 속. 마치 산 전체를 한눈에 담으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도유는 걸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어제보다 노루 발자국이 세 걸음 더 올라갔다. 발밑을 잠깐 내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오려나. 흙이 어제보다 눅눅해.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산돼지가 이쪽으로 지나갔다. 한 시즌쯤 됐겠어. 혼잣말이었습니다. 들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산 중턱을 한참 오르면 길도 없는 곳에 바위 하나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높이가 어른 키의 2배는 되는 큰 바위였는데 그 뒤편에 좁은 틈이 하나 있었지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쳤을 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틈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면 작은 공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어서 하늘이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 곳. 한낮에도 서늘한 그늘이 지는 곳. 그리고 그곳에 낡은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 지어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지붕의 절반은 내려앉았고 벽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루만큼은 깨끗이 쓸려 있었고 처마 아래에는 작은 화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로에서는 이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마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왔습니다. 마루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학수. 나이가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머리카락은 완전히 희었습니다. 그러나 등은 굽지 않았고 눈빛은 또렷했지요. 아니, 또렷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눈은 마치 산속 깊은 연못처럼 겉에서 봐서는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허름한 삼배 도포를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늦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가 이제 막 한 뼘 올랐습니다. 산이 일어나는 시각을 알겠느냐? 도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들이 우는 시각입니다. 그렇다. 산은 해가 뜨기 전에 이미 하루를 시작한다. 너는 해가 뜬 다음에 왔다. 그러니 늦은 것이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마루에서 내려와 화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과제는 했느냐? 예.
말해봐라.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쪽 능선 아래 바위 군락에서 물길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비가 오면 그 중 가운데 물길이 가장 빠르게 불어납니다. 한 시즌 만에 사람 허리까지 올라오고 두 시즌이면 사람 목까지 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쪽 소나무 숲은? 소나무 사이 간격이 좁아서 말이나 큰 짐승이 빠르게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 한 명이 몸을 옆으로 돌리면 충분히 지납니다. 다만 바닥에 솔뿌리가 많아서 발이 걸리기 쉽습니다. 동쪽 벼랑 위의 바위는? 도윤이 이번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매우 단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밑동이 비어 있습니다. 지렛대를 쓰면 사람 셋이서도 굴릴 수 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바위 아래 이끼가 위쪽보다 훨씬 두껍게 자랐습니다. 물이 바위 밑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뜻이니 밑동이 오래 젖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위를 손으로 두드렸을 때 소리가 달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내 원래의 무표정으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남쪽 골짜기를 보아라. 안개가 끼는 방향과 안개가 거치는 순서를 기억해 두어라.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벌집이 몇 개인지 세어라. 도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벌집을요? 위치와 크기도 같이. 예. 도윤이 일어서려는데 노인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도윤아. 예. 이 산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이 아직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도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절반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90이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직 90을 모른다. 명심해라. 산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산은 너를 죽인다. 도윤이 산을 내려온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등 뒤에서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야, 빈 그릇. 만득이었습니다. 덕삼과 복칠도 옆에 서 있었지요. 만득은 팔짱을 끼고 도윤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오전에 나무 하러 가야 했잖아.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못해. 야, 이 녀석 벙어리야? 복칠이 낄낄 웃었습니다. 만득이 도윤의 어깨를 툭 밀쳤습니다. 너 오늘 나무 2짐 해와야 해. 빠진 거 보충으로. 알겠어? 도윤은 밀린 어깨를 천천히 바로잡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득이 순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상했지요. 분명히 작고 볼품없는 아이였는데 그 눈빛이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비어있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닌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먼 곳을 보고 있는 사람의 눈 같았달까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도윤이 시선을 떨어뜨렸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쳐 갔습니다. 만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빈 그릇이야. 빈 그릇. 덕삼과 복칠이 따라 웃었습니다. 마을에는 도윤을 좋아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막동 할매. 70이 넘은 할머니로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 혼자 사는 노파였지요. 이가 3개밖에 남지 않았지만 웃음은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 나무를 해다 드리면 언제나 구수한 된장국을 끓여 주었고,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도윤은 막동 할매 집 마루에 앉아 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매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근데 요새 무슨 큰일이 난다는 소문 들었냐?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할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흑호단 말이다. 들어봤냐?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들었습니다. 저 아랫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었다더라. 곡식은 다 빼앗고 집은 불을 지르고 거기다가 사람까지 다쳤다는구나. 관아에서는 손도 못 쓰고 있다고. 할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산골까지 들어오면 어쩌나. 여기는 포졸 하나 없는데. 도윤은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매가 걱정스럽게 도윤을 바라보았지요. 왜 무섭냐?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할매는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무서운 눈빛도 아니었고 용감한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미 생각이 끝난 사람의 눈빛이었다고요. 무섭지 않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할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그러나 도윤은 이미 다시 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방에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벽에는 마을 사람들이 본 적 없는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와 먹물로 그린 커다란 그림. 산의 지형이었습니다. 능선, 물길, 바위, 골짜기, 벼랑, 그리고 곳곳에 표시된 작은 점들. 도윤은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동쪽 벼랑을 짚었습니다. 그 다음 북쪽 소나무 숲. 그 다음 서쪽 물길.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요. 다만 도윤은 그 밤 오래도록 그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을이 잠들고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 때까지.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 봄날 회령촌을 향해 내려오는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 100개의 발걸음.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길을 밟으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산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도 듣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산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안개가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나무심마다 빗방울이 맺혀 있었고 흙길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만큼 부드럽게 젖어 있었습니다. 회령촌 사람들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논두렁을 살폈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은 늘 그렇게 했지요. 물이 넘쳤는지 두더지가 두렁을 파헤쳤는지 씨앗이 쓸려 내려가지는 않았는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를 빼면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산 아래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해가 한 뼘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3시였습니다. 첫 번째 사내는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졌습니다. 얼굴에는 오래된 칼자국이 하나 있었고 눈빛이 짐승처럼 탁했지요. 허리에는 큼직한 도끼를 찼습니다. 두 번째 사내는 작고 빠르게 생겼습니다. 눈이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마을을 훑어보는 시선에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곡식 창고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집의 수를 세고
그 다음 사람들을 훑었지요. 세 번째 사내는 뚱뚱했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도 손에는 긴 몽둥이를 쥐고 있었는데 그 소나기가 어찌나 두꺼운지 몽둥이가 오히려 작아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흑호단의 정찰대, 두목 귀도 장치리 본대를 이끌고 내려오기 전 먼저 마을의 규모와 저항 가능 여부를 살피러 보내는 선발대였습니다. 셋은 마을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악이 아이를 끌어당겼습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논두렁에 있던 장정이 몸을 굳혔지요. 첫 번째 사내 칼자국 사내가 팔짱을 끼고 마을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흑호단이 왔다.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는 다들 알겠지. 모르면 아랫마을 가서 물어봐. 아, 거긴 이제 없나? 씩 웃었습니다. 곡식 있는 거 다 내놔. 그리고 포목이랑 감 나가는 것도. 순순히 내놓으면 다치는 사람은 없어. 우리도 굳이 손 쓰기 싫거든. 마을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장정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최참봉은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군장 어른은 서당 문을 닫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셋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칼자국 사내가 도윤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기운 옷을 입고 맨발에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아무리 봐도 위협이 되지 않는 아이였지요. 뭐야, 꼬마야. 도윤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작은 손이 바지춤을 꽉 쥐었지요.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기요. 저 산에서 살아요. 마을이랑은 상관없어요. 근데 저기 저 폐가 있잖아요. 거기 제 스승님이 계신데 그분 좀 해치지 말아주세요. 늙으셔서 아무것도 모르세요. 칼자국 사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야, 이 꼬맹이 봐라. 겁은 나는데 스승은 걱정하네. 뚱뚱한 사내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걱정 마, 꼬마야. 늙은이는 건드리지도 않아. 곡식도 없을 거 아니야. 눈이 빠른 사내가 도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떨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눈이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란 보통 시선이 흔들리고 초점이 없는 법인데 이 아이의 눈은 떨면서도 자신들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셋을 번갈아 보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처럼. 이상한 놈인가.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꺼가는 소리와 함께 눈물을 뚝 떨어뜨렸으니까요. 제발요. 스승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칼자국 사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알았어. 꺼져. 그리고 셋은 도윤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지요. 그런데 도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지요. 그리고 아주 잠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부 안으로 숨어 있었고 새 사내는 이미 등을 돌렸으니까요. 도윤은 조용히 몸을 돌려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무언가를 훑었습니다. 동쪽 벼랑, 북쪽 소나무 숲, 서쪽 물길, 그리고 저 아래 산길로 이어지는 좁은 고갯길.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새 사내가 마을에 들어온 길. 걸어온 발걸음의 간격. 몸무게를 짐작할 수 있는 발자국의 깊이. 그리고 셋 중 가장 느린 사람이 누구인지. 도윤은 이미 그것을 전부 읽었습니다. 새 사내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집의 수를 세고 창고를 두드려보고 장정의 수를 대충 파악했지요. 칼자국 사내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쉬운 동네네. 싸울 놈도 없고 내일 대장님한테 보고하고 모레 들어오면 되겠다. 눈이 빠른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곡식도 제법 있어 보여. 창고가 2개야. 뚱뚱한 사내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거보다 나 배고픈데. 주막 없나? 여기 주막은? 새 사내는 주막을 찾았습니다. 주막집 주인 복칠 아비는 사색이 되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상을 차렸지요. 막걸리 한 사발씩, 두부에 김치. 셋은 마루에 앉아 먹고 마셨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칼자국 사내가 마을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산골이 제일 좋아. 관아도 멀고 포졸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거든. 그때 주막 문 앞에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서. 칼자국 사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어. 꼬마야, 뭐야. 도윤이 수줍은 듯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 스승님들이 음식 사러 왔는데요. 그래서 저 돈이 없거든요. 근데 대신 심부름 같은 거 해드릴게요. 아니면 산에 대해서 아는 거 알려드릴게요. 산길이라든가. 칼자국 사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산길은 우리가 더 많이 알겠다, 임마. 그래도요. 저 이 산 잘 알거든요. 지름길도 알고 위험한 곳도 알고. 눈이 빠른 사내가 슬쩍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름길?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래 고갯길 있잖아요. 거기로 내려가면 1시간 걸리는데 제가 아는 길로 가면 반시간이에요. 칼자국 사내가 동료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짓했습니다. 앉아봐. 도윤은 조심스럽게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요. 능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느 계곡이 물이 많은지, 어느 바위 그늘에 쉬기 좋은지. 그러나 도윤이 말한 것들을 나중에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전부 맞는 말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빼고 서쪽 골짜기로 내려가는 지름길 이야기였습니다. 도윤은 그 길이 매우 빠르고 평탄하다고 말했지요. 실제로 그 길은 서너 걸음만 들어가면 발목까지 잠기는 습지였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기로 가면 정말 빨라요.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거든요. 새 사내는 그날 오후 마을을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서둘렀지요. 두목에게 보고해야 했으니까요. 눈이 빠른 사내가 말했습니다. 내일 대장님한테 보고하고 모레 들어오면 되겠지. 칼자국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운 동네야. 싸울 놈도 없어. 그들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름길이라고 알려준 서쪽 골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폐가로 올라갔습니다. 학수 노인이 화롯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봤느냐?
예. 셋이던가. 예. 키 큰 자, 빠른 자, 뚱뚱한 자.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본대는 얼마나 될 것 같으냐. 도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찰대가 셋인 것을 보면 본대는 최소 50에서 많으면 100명 가까이 됩니다. 도끼를 차고 있었으니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자국을 보면 오래 걸었습니다. 적어도 사흘은 산길을 걸었겠지요. 그래서 지칩니다. 배도 고프겠지요. 마을에 들어오면 먼저 먹고 쉬려 할 겁니다. 경계가 느슨해지는 시간이 반드시 생깁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 전에 마을 사람들이 다친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산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0명을. 예. 노인이 도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더 늦게 주막집에서 뒤늦게 나온 복칠이 마을 어귀를 지나다가 도윤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느티나무 아래 서서 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복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빈 그릇. 낮에 그 산적 새끼들한테 울고불고한 거 나 봤다. 진짜 쪽팔리더라.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나 보지. 에이, 남자가 그러면 쓰나. 도윤은 여전히 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칠이 코웃음을 치며 지나가려는데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칠아. 복칠이 멈췄습니다. 뭐야? 모레 아침에. 응. 너네 가족 데리고 최참봉 집 뒤 창고에 들어가 있어라. 복칠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들어가 있어. 하루만. 복칠은 도윤의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산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상하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복칠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동 할매한테도 말해줘.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았지요. 어젯밤 마을로 내려왔던 정찰대 셋이 산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산길을 헤매다가 겨우 빠져나왔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아침에 셋이 서쪽 골짜기에서 나왔을 때 발이 진흙투성이에 옷이 반쯤 젖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상한 것은 새 사내에 신발이 없었습니다. 신발이 발에 없었습니다. 대신 저 멀리 소나무 가지 위에 신발 새 켤레가 나란히 걸려 있었지요. 어떻게 적이 걸린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귀신짓이여, 귀신짓. 이 마을에 뭔가 있는 거 아니요? 산신령이 지켜주시는 거 아니겠소? 최참봉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허튼 소리들 마시오. 산적들이 밤에 술 먹고 길 잃은 거겠지. 만득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렇지, 그냥 술 먹고 헤맨 거겠지. 그러나 아무도 신발이 나뭇가지에 걸린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새 사내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빠른 사내만이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서 있는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은 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눈이 빠른 사내가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꼬마야. 도윤이 돌아보았습니다.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예, 예. 어젯밤에 뭐 했어? 저요? 잠 잤는데요. 왜요? 사내가 도윤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윤은 눈을 깜빡이며 순진한 얼굴로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사내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내려가자. 대장님한테 보고해야지. 새 사내가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뭔가 서둘러 떠나고 싶은 것처럼. 그들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막동 할매가 도윤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매는 도윤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신발은 내가 건 거냐? 도윤이 할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할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녀석이. 그러다가 할매도 따라 웃었지요. 그러나 곧 할매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근디, 도윤아. 본대가 오면 어쩌게. 진짜로. 셋도 그랬는데 100명이 오면. 도윤은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매. 응. 이 산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할매가 어리둥절하게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크지 뭐. 깊고 크지. 예.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저 깊고 큰 산을. 3년 동안 걷고, 읽고, 기억하고, 준비한 산을. 그날 저녁 도윤은 폐가로 마지막으로 올라갔습니다. 학수 노인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말해봐라. 내일 본대가 옵니다. 제 생각에는 이른 아침 안개가 끼는 시각에 올 것입니다. 배가 고픈 자들은 서두르는 법이니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은.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들었습니다.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지요. 도윤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덫이 몇 개냐? 12개입니다. 많구나.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하면 더 놓겠습니다. 노인이 잠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거라. 예. 그리고 도윤아. 도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잊지 마라. 도윤이 돌아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입니다. 막동 할매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거라. 도윤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도윤은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이다. 산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하늘이 가장 어두운 시각이었지요. 산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소쩍 새였습니다. 소쩍, 소쩍. 그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나무잎에 맺힌 이슬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새벽이었지요. 회령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도유는 그 새벽에 이미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자지 않았습니다. 밤새 움직였지요. 동쪽 벼랑 위의 바위, 지렛대를 받쳐놓고 굵은 밧줄로 묶어두었습니다. 당기면 굴러가도록. 북쪽 소나무 숲, 허리 높이의 가느다란 칠넝쿨을 팽팽하게 묶어두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이에, 발에 걸리지 않는 높이에. 서쪽 물길 위에 흙과 나뭇가지로 막아두었습니다. 한 군데를 무너뜨리면 순식간에 물이 쏟아져 내려오도록. 그리고 벌집. 학수 노인이 지난 3년 동안 이 산에서 손대지 말라고 했던 것들. 도윤이 위치와 크기를 외웠던 것들. 크고 작은 벌집 9개. 도윤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에 송진을 잔뜩 묻히고 소나무 껍질로 몸을 감싸고 조심스럽게 벌집마다 긴 끈을 연결했습니다. 한쪽 끝을 잡아당기면 벌집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벌들은 새벽이라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유는 숨을 참고 움직였습니다. 손끝 하나만 떨어도 그 새벽에 벌 수천 마리를 온몸으로 맞을 판이었지요. 그러나 도윤의 손은 떨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붐하게 열리면서 안개가 골짜기 위로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아래 고갯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많은 발소리였습니다. 쿵, 쿵, 쿵. 흙길을 밟는 소리가 산을 타고 올라왔지요. 도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흙호단. 고갯마루를 넘어오는 그들을 멀리서 보면 마치 검은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앞장선 것은 두목 귀도 장칠이었습니다. 키가 유난히 컸습니다. 어깨가 넓었고 걸음이 묵직했지요. 얼굴에는 3줄의 칼자국이 있었는데 예전의 싸움에서 진 흔적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에게 진 자는 아무도 없었지요. 허리에는 길고 무거운 돌을 찼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귀도라는 이름을 붙여준 칼이었습니다. 그 뒤로 줄지어 따라오는 자들. 무거운 도끼를 든 자, 창을 든 자, 몽둥이를 든 자. 도유는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10, 20, 30, 50, 60, 70, 80, 90, 그리고 95. 도윤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정찰대 세 포함하면 98. 장칠이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멈춰 서서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지요. 개 짖는 소리도 없었고 안아기 물 깃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밥 짓는 연기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장칠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다 어디 갔어? 칼자국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망간 거 아닐까요, 대장님? 소문이 미리 퍼졌을 수도 있고. 도망을 가. 어딜? 산골이니까 더 깊은 산으로. 장칠이 천천히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집집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창고도 잠겨 있었지요. 그러나 연기가 없다고 해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칠이 가장 가까운 집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노인 둘이 벌벌 떨며 앉아 있었지요. 장칠이 씩 웃었습니다. 있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악들이 아이를 끌어안고 구석으로 밀렸습니다. 노인들이 소리를 질렀지요. 장정들은 없었습니다. 복칠의 가족도, 덕삼의 가족도, 막동 할매도 도윤이 말한 대로 창고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최참봉은 달랐습니다. 그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소, 없어, 가시오. 장칠이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왜 자물쇠가 잠겨 있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하 둘에게 눈짓했지요. 쾅, 쾅, 쾅. 도끼가 대문을 찍었습니다. 최참봉의 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만득은 그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요. 마을은 순식간에 점령되었습니다. 흑호단 부하들이 창고를 열고 곡식을 꺼냈습니다. 포목을 꺼냈습니다. 감나가는 것이면 뭐든 끄집어냈지요. 장칠은 주막 마루에 걸터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생각보다 많네. 칼자국 사내가 보고했습니다. 곡식이 꽤 됩니다. 대장님. 두 창고 합하면 10가마 넘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자. 밥이나 해먹고. 부하들이 환호했습니다. 장칠이 막걸리를 한 모금 더 마시려는데 눈이 빠른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대장님. 왜? 사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마을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는데 젊은 사람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장정들이 전부 없어요. 장칠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 도망갔겠지. 그런데 도망간 흔적이 없습니다. 짐을 싸서 떠난 집이 없어요. 밥솥에 밥도 있고 아궁이의 불도 꺼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장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어디 있다는 거야? 산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장님, 혹시 그 산에 뭔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정찰대 셋이 길을 잃은 것도. 장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우리가 산에서 잔 밥이야? 산에서 먹고 자는 게 우리잖아. 그래도 됐어. 과민한 거야. 산골 장정들 몇이 산에 숨어 있으면 뭐해. 우린 100명이야.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기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었지요. 혼자였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여전히 기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칠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저 꼬마는. 칼자국 사내가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 아이입니다. 산에 사는 애인데 좀 이상한 놈이에요. 장칠이 도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봐. 도윤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작았습니다. 더 볼품 없었지요. 장칠의 눈에 도윤은 길가에 널려 있는 돌멩이 하나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산 잘 안다며.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런 마을 장정들 어디 있는지 알겠네. 도윤이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산에 있습니다. 북쪽 골짜기에. 장칠이 피식 웃었습니다. 봐. 알잖아. 그리고 도윤을 아래 위로 훑었습니다. 너 이 마을 사람이야? 아니요. 산에 삽니다. 그런 마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겠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장칠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상한 눈이었지요. 겁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딘지 모르게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은 눈. 왜 나한테 말하러 온 거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때문입니다. 산에 스승님이 계신데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마을 것만 가져가시고 산에는 올라가지 말아주세요. 장칠이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부하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야 봐봐, 이 꼬마 스승 걱정해서 왔대. 순진하긴. 도윤이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칠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 귀찮게 하지 말고. 스승인지 뭔지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도윤이 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런데 장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 도윤이 멈췄습니다. 그 북쪽 골짜기. 장정들 있다는 거 데려다 줘. 도윤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예. 길 안내해. 우리 부하 몇 명 데리고 가서 장정들 잡아와야 하거든. 혹시 모르니까.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다시 울 것 같은 얼굴로 돌아왔지요. 알겠습니다. 장칠은 부하 20명을 딸려 보냈습니다. 칼자국 사내가 앞장섰고 도윤이 그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칼자국 사내가 말했습니다. 북쪽 골짜기가 멀어? 한 시진 정도요. 거기에 장정들이 진짜 있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칼자국 사내가 도윤의 뒤통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야, 근데 너 마을 사람들 팔아넘기는 거 아니야? 양심은 없어.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스승님만 있어요. 칼자국 사내가 픽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자기 살기 바쁜 거지 뭐. 일행은 산을 올랐습니다. 도윤이 앞장섰습니다. 조금씩 더 깊은 곳으로. 그런데 마을에 남아있던 장칠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가 걸렸습니다. 주막 마루에 앉아 막걸리를 홀짝이면서 자꾸만 그 꼬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스승 걱정한다는 아이. 산에 올라가지 말아달라는 아이. 그런데 북쪽 골짜기로 20명을 데려간 아이. 왜 북쪽 골짜기를 먼저 말했지? 장칠이 막걸리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왜 스스로 산으로 안내하고 있지? 눈이 빠른 사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장칠이 말했습니다. 야, 예, 그 꼬마, 뭔가 이상하지 않냐? 눈이 빠른 사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디가 이상해? 눈입니다. 겁먹은 것 같은데 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원을 셌습니다. 인원을? 마을에 들어올 때 그 아이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움직이는 방식이 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장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올라가 봐야겠다. 장칠이 직접 부하 30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북쪽 골짜기가 아니라 동쪽 능선 쪽으로. 산에 뭔가 있다면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내려다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동쪽 능선을 오르다가 갑자기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기요. 모두가 멈췄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어느새 혼자였습니다. 칼자국 사내와 20명은 보이지 않았지요. 도윤은 바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장칠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너 아까 북쪽으로 갔잖아. 예. 거기서 왜 나와? 도윤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바위에서 땅으로. 그리고 장칠 앞에 섰습니다. 눈이 달랐습니다. 아까 마을에서 울 것 같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깊은 산속 연못처럼 겉에서 봐서는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잡으십시오. 저를 잡으십시오. 장칠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 녀석이 제정신이야? 저를 잡아서 묶어두십시오. 그래야 이야기가 됩니다. 장칠이 부하들을 보았습니다. 부하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장칠이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좋아. 잡아주지. 그리고 커다란 손으로 도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잡혔지요. 밧줄이 도윤의 손을 묶었습니다. 느티나무의 등을 기대고 앉혀졌지요. 장칠이 도윤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얼굴에 난 세 줄의 칼자국이 가까이서 보니 더 깊었습니다. 너, 뭐야?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골 아이입니다. 스승이 누구야? 아무것도 아닌 노인입니다. 장정들은 어디 있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북쪽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럼 칼자국 놈이랑 20명은 왜 안 오는 거야? 도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장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야, 아마 지금쯤 북쪽 소나무 숲에서 칠넝쿨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있을 겁니다. 장칠이 굳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벌집이 2개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동쪽 벼랑 위에는 바위가 하나 있는데 지금쯤 우리 마을 장정 중 하나가 밧줄을 당기고 있을 겁니다. 대장님 부하 30명이 올라오는 길목 위에 있는 바위입니다. 장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올라가지 마. 그러나 늦었습니다. 쿠구구구궁. 동쪽 능선 위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굴러 내려오는 소리였지요.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벌떼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이어 사내들의 고함이 악, 벌이다 벌. 도망쳐. 장칠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은 느티나무에 묶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아주 조용하게 마치 지금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새고 있는 것처럼 장칠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 녀석이. 그리고 도윤의 멱살을 다시 잡았습니다. 내가 꾸민 짓이야?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 것 같은 표정도 아니고 고요한 표정도 아닌 얼굴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15살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치고 긴장하고 그러나 물러서지 않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한테 화내시면 안 됩니다. 아직 반도 안 남았습니다. 장칠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들 경계해. 산에 뭔가 있다. 부하들이 우르르 산을 향해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산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살이 날아오지도 않았고
창이 날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하 하나가 말했습니다. 대장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장칠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장님, 뒤쪽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달려온 부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서쪽 물길이 이상합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나고 있습니다. 마을 아래쪽 길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막힐 것 같습니다. 장칠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느티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숫자를 세는 것 같았습니다. 장칠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꾸몄어.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대장님, 왜? 내려가는 길이 막히기 전에 항복하시면 아무도 안 다칩니다. 장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어린 녀석이.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하게. 저는 이 산을 3년 동안 읽었습니다. 물길이 어떻게 흐르는지, 바위가 어디서 구르는지, 벌집이 어디에 있는지, 안개가 어느 방향으로 끼는지. 대장님 부하 95명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이 산에 3갈래밖에 없습니다. 그 3갈래에 전부 덫이 있습니다. 장칠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직 어린 것이 15입니다. 15짜리가 감히.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때문입니다. 막동 할매 때문입니다. 장칠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 잡아. 부하들이 움직였습니다. 산 전체를 뒤져.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이 꼬마가 아무리 덫을 놨어도 우리가 100명이야. 못 당해. 부하들이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묶인 채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칠이 도윤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덫이 몇 개야? 12개입니다. 12개. 우리가 100명인데. 예. 무서운 줄 몰라, 꼬마야. 도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칠이 도윤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이제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넌 여기서 꼼짝 못해.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직접 내 스승인가 뭔가 하는 놈한테도 올라갈 거야. 도윤이 장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장칠은 나중에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다고.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이 전부 자신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눈이었다고. 밤이 가까워졌습니다. 산에 올라간 부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자들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발목을 절었습니다. 칠넝쿨에 걸려 넘어진 것이었지요. 한 명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벌에 쏘인 것이었습니다. 한 명은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습지에 빠진 것이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장님, 부하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5명이 안 돌아옵니다. 장칠이 굳었습니다. 동쪽 능선 올라간 5명이요.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어디 간 거야? 모르겠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장칠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하가 달려왔습니다. 대장님, 북쪽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뭔가 움직이는 소리인데, 뭐가 움직여? 모르겠습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소리만 납니다. 그리고 또 달려온 부하. 대장님, 서쪽 물길이 더 불었습니다. 이제 허리까지 옵니다. 장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부하들이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야, 이 산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귀신 아니야? 산신령이 노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까 그 꼬마가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였습니다. 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졌지요. 쿵, 쿵, 쿵. 북이라도 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땅을 구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부하들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났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지요. 뭐야, 뭐야. 보이지가 않아. 안개가 짙어졌어. 맞았습니다. 어느새 산에서 안개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한 그 방향에서, 예측한 그 시각에 부하들이 서로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만큼 안개가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돌이 날아왔습니다. 작은 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머리에 퉁 하고 맞았지요. 악! 누가 던진 거야? 저쪽에서 날아왔어. 부하들이 소리 난 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반대쪽에서 또 돌이 날아왔습니다. 저기다. 아냐, 저기서 날아왔어. 둘 다 아니야, 위에서 왔어. 부하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서로를 못 알아보고 부딪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밀었지? 내가 왜 밀어? 내가 먼저 밀었잖아. 둘 다 조용히 해. 적이 어딨는지 봐야 하잖아. 적은 어딨어? 아무도 없잖아. 느티나무 아래. 도윤은 묶인 채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입술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장칠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야.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뭘 세는 거야?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대장님 부하 중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요? 장칠이 굳었습니다. 몇 명이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32입니다. 장칠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곁에는 30명 남짓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산 속에서, 물길에서, 안개 속에서 흩어져 있었지요. 장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30이야. 꼬마야. 30이면 충분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덫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덫. 도윤이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쪽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이 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콱! 서쪽 능선 위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물이었습니다. 막아두었던 둑이 무너진 것이었지요. 빗물을 머금은 산의 물이 좁은 골짜기를 타고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부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이다. 도망쳐. 그러나
방향이 없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어둠 속에서 물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부하들이 흩어졌습니다. 사방으로 달아났지요. 장칠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도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장칠이 천천히 허리에 돌을 뽑았습니다. 꼬마야. 도윤이 장칠을 바라보았습니다. 덫이 다 끝났냐? 도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야? 도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칠이 칼을 들었습니다. 뭐냐고. 도윤이 고개를 들어 산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아주 조용한 인기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칠이 그 인기척을 느끼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오래 산전수전 다 겪은 그였습니다. 수십 번의 싸움을 겪었고 관군과도 맞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발소리는 났는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기 어려웠지요. 분명히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십도 흔들리지 않았고 흙도 밟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어느새 바로 앞에 노인이었습니다. 허름한 삼배 도포를 걸친 노인. 머리카락은 완전히 희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등은 굽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눈은 도윤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연못처럼. 겉에서 봐서는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는 눈. 장칠이 굳었습니다.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 노인에게서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산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말이지만 그 노인은 산처럼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는데 무겁고 고요한데 거대한 그런 느낌. 장칠이 손에 칼이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노인이 장칠을 보지 않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도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윤아.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아직도 덫을 너무 많이 쓰는구나.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밧줄에 묶인 채로. 그리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셨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물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렸습니다. 흩어진 부하들의 고함 소리가 산 어딘가에서 들려왔지요. 그러나 느티나무 아래만큼은 고요했습니다. 장칠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칼을 든 손이 그대로였습니다. 내리지도 못하고 더 들지도 못하고. 노인은 장칠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윤만 보고 있었지요. 묶인 채로 고개를 숙인 도윤을. 노인이 천천히 도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역시 나지 않았습니다. 흙을 밟고 있었는데, 물이 고인 땅을 걷고 있었는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장칠은 그것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노인이 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보았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매듭을 건드렸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스르르 밧줄이 풀렸습니다. 장칠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자신도 부하가 단단히 묶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중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하나로 풀렸습니다.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도윤도 일어섰습니다. 손목을 털었습니다. 밧줄 자국이 붉게 패여 있었지요. 노인이 도윤의 손목을 잠깐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처음으로 노인의 눈이 장칠과 마주쳤습니다. 장칠은 나중에 그 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싸움판을 살았다고, 관군의 창날 앞에서도 웃었다고. 그런데 그 노인의 눈과 마주쳤을 때 처음으로 칼을 든 손이 떨렸다고. 무서운 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화난 눈도 아니었다고요. 그냥 보는 눈이었다고. 자신을 완전히 속속들이 한눈에 다 읽어버리는 눈이었다고. 마치 이 산이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칼을 내려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마을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산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지요. 장칠의 손이 조금 더 떨렸습니다. 당신 누구요?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에 사는 노인이요? 아니면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칼을 내려라. 장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왜 다쳤느냐? 부하들 말이다. 크게 다친 자 있느냐? 장칠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모류. 확인해봐라. 당신이 왜 다친 자가 있으면 내가 봐줄 것이다. 죽은 자는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장칠이 굳었습니다. 죽은 자가 없다고? 이 산에 피를 원하는 덫은 없다. 노인이 도윤을 옆으로 흘겨보았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것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칠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든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였습니다. 부하들이 하나둘 느티나무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벌에 쏘인 자, 지늘개 빠진 자, 넘어져 무릎 까진 자,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나온 자. 그러나 노인의 말대로였습니다. 죽은 자가 없었습니다. 심하게 다친 자도 없었습니다. 부하들이 장칠 주변에 모였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았지요. 그리고 도윤을 보았습니다. 15살. 작고 가는 아이. 그 아이가 자신들 100명을 이 산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뚱뚱한 사내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칼자국 사내가 벌에 쏘인 볼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눈이 빠른 사내가 도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 했잖아. 노인이 장칠 앞에 섰습니다. 장칠이 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키는 자신이 더 컸습니다. 몸집도 더 컸지요. 그런데 내려다보는 것이 이상하게 어색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장칠이요. 어디 출신이냐? 그건 왜? 얼굴을 보면 경상도 사람 같다. 장칠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고성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이라. 바다 가까운 곳이구나. 당신은 뭐요?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라도. 노인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잊어버린 이름이 있고 기억하는 이름이
묻었다. 무슨 소리요? 지금은 그냥 이 산의 늙은이다. 장칠이 한참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것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의 부하들이 술렁였습니다. 대장님, 대장님. 장칠이 손을 들어 부하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졌소. 목소리가 쥐어짜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100명이 15살짜리한테 졌소. 더 이상 할 말이 없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장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장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빼앗은 것을 돌려놓아라. 창고에 넣은 것, 집에서 꺼낸 것 전부. 장칠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다. 장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관아에 넘기지 않소. 여기서 관아까지는 사흘 길이다. 너희가 돌아가는 길에 내가 모른다. 다만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시는 이 산 근처에 오지 말아라. 이 마을 근처에도. 장칠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흑호단 부하들이 창고에서 꺼낸 것들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말없이 했습니다. 투덜거리는 자가 없지 않았습니다만 장칠이 한 번 눈을 흘기자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최참봉 집 대문도 제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주막에서 먹고 마신 것은 뚱뚱한 사내가 주머니를 뒤져 남은 엽전 몇 잎을 마루에 놓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놓았습니다. 그리고 흑호다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고갯길을 내려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칼자국 사내가 내려가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산을 바라보면서 칼자국 사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창고 뒤에서, 방 안에서, 서당 마루 아래에서. 최참봉이 제일 먼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창고가 제자리였습니다. 집이 멀쩡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것이야. 그 다음 복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덕삼이. 그 다음 만득이. 만득은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나온 것이었지요. 머리에 짚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그 꼴을 본 복칠이 킬킬 웃었습니다. 야, 만득아. 머리에 뭐 붙었다. 만득이 손을 들어 머리를 털었습니다. 시끄러워.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산적들이 왜 그냥 간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막동 할매가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면서 천천히. 그리고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서 있는 도윤을 보았습니다. 할매가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미 산으로 올라가고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할매가 도윤 옆에 섰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할매가 물었습니다. 다쳤냐?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목이 좀 아픈 것뿐입니다. 할매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밧줄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지요. 할매가 혀를 찼습니다. 이 녀석이. 그리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잘했다. 도윤이 할매를 보았습니다. 할매의 눈이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별것이지. 별것이야. 할매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3년 동안 혼자서 그걸 준비했구나. 이 녀석이. 도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누구시냐? 도윤이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스승님입니다. 어떤 분이시냐? 도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른다고? 예. 3년을 가르쳐 주셨는데 성함도 모르고 어디서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스승님입니다. 할매가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산. 안개가 중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느티나무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최참봉이 팔짱을 끼고 도윤 앞에 섰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어찌 된 것이야? 내가 한 것이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참봉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빈. 말을 멈췄습니다. 빈 그릇이라는 말이 목에 걸렸지요. 만득이 도윤을 어색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시선을 피했습니다. 복칠이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야, 도윤아. 너 진짜였어? 뭐가요? 창고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잖아. 그게 진짜였어. 예. 어떻게 알았어? 도윤이 고개를 약간 갸웃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칠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고. 야, 15살이 무슨. 덕삼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벌집은 어떻게 한 거야? 벌집을 산적한테 떨어뜨렸다고. 끈을 연결해뒀습니다. 끈을? 벌집에. 예. 발에 걸면 당겨지도록. 덕삼이 입을 벌렸습니다. 칠넝쿨에 걸면 당겨지는 거야? 예. 그걸 미리 다 해뒀어. 3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덕삼이 복칠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지요. 그때 만득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저기, 도윤아. 도윤이 만득을 보았습니다. 만득이 처음으로 도윤과 눈을 제대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뭔가 말하려다가 또 그만두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만득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득이 시선을 약간 피하면서 말했습니다. 빈 그릇이라고 했잖아. 그거. 미안하다고. 도윤이 잠시 만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 내가. 진짜 괜찮습니다.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빈 그릇이 맞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스승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만득이 굳었습니다. 최참봉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할매가 도윤의 어깨를 한 번 두드렸습니다. 저녁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밥을 짓고 아이들을 불러들이고 마을에 냄새가 돌아왔습니다. 밥 짓는 냄새, 된장 끓이는 냄새, 나무 타는 냄새.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느티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할매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저녁 먹으러 와라. 예. 그러나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배가 앞에 도착했을 때 화롯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앉아 있었지요. 찻잔을 들고 언제나처럼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노인이 도윤을 보았습니다. 다쳤느냐? 손목이 조금 아픕니다. 보여봐. 도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도윤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화로 옆에 있던 천을 집어 손목을 감쌌습니다. 손길이 투박했습니다. 섬세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도윤은 그 손길이 좋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잘했느냐? 도윤이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피 흘리게 하지 않으려 했는데 벌에 쏘인 자가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자도 있었고요. 그것이 잘못이냐?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이기는 것보다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니 아직 부족합니다. 노인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확실하게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잠깐이었지만 도윤은 보았습니다. 스승님, 오늘 왜 내려오셨습니까? 노인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내려왔을 것 같으냐? 도윤이 생각했습니다. 덫이 12개였습니다. 그것이 전부 작동한다 해도 마지막에 장칠이 남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이들과 다릅니다. 덫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예. 처음부터. 예. 노인이 도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 마지막 덫이 나였구나.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웃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낮고 짧고 그러나 따뜻한. 괜찮다. 불이 타닥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왜? 스승님은 누구십니까?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지요. 노인이 오랫동안 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잊어버린 이름이 있다고 했지. 예. 기억하는 이름도 있다고 했지. 예. 기억하는 이름은 내가 아는 이름이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학수. 그것은 제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렇다. 내가 붙여준 이름이다. 처음 왔을 때 흰머리 학 같다고 했지. 도윤이 기억했습니다. 12살 때였습니다. 처음 이 폐가를 발견했을 때 흰머리 노인이 마루에 앉아 있었고 겁도 없이 할아버지 학처럼 생기셨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그날 처음으로 웃었지요. 그리고 잊어버린 이름은 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배군이다. 도윤이 굳었습니다.
배군. 그래. 배군 장군이십니까?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배군 장군. 조선 팔도에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5의 북방 오랑캐를 물리쳤고 30의 왜구의 함대를 흩어놓았습니다. 싸우면 이기고 지키면 무너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조정에서 공을 시기한 자들의 모함을 받았다는 말도 있었고 스스로 물러났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죽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그가 강원도 깊은 산골 폐가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놀랐느냐? 예. 왜? 그런 분이 왜 저 같은 아이를 산골 아이라 했지? 예. 산을 읽을 줄 알았지. 그것뿐이었습니다. 배군 장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예. 처음 왔을 때 12살이었지. 이 산길을 어떻게 찾았느냐고 물었더니 도윤이 기억했습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바람을 따라온 아이였다. 배군 장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이 아이는 가르칠 수 있겠다고.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군 장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조정에서 한 일들이 있다. 싸움에서 이기는 법, 적을 무너뜨리는 법. 그것을 나는 잘 안다. 예.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늦게 알았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 이기는 법이다.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그렇다. 산이 가르쳐 준 것이기도 하다. 산은 싸우지 않는다. 그러나 산을 이긴 자는 없다. 도윤이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불이 낮아졌습니다. 밤이 깊었지요. 배군 장군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있습니까? 90이 남았다고 했다. 도윤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배군 장군이 도윤을 보았습니다. 왜? 스승님. 왜? 오늘 마을로 내려오신 것은 처음이십니다. 그렇다. 3년 동안 한 번도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 오늘 내려오신 것은 덫 때문만이 아니었지요. 배군 장군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되셨습니까?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이 타닥거렸습니다. 배군 장군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윤이 폐가를 내려오는 길. 달빛이 산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발밑이 환했지요. 도윤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처음 이 산에 오던 날. 아무것도 없던 아이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빈 그릇이라 불렀고 도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이 있었습니다. 물길을 알고 바람을 알고 바위 소리를 알고 벌집의 위치를 알고 안개가 끼는 방향을 아는 이 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있었습니다. 배군 장군. 조정에서 사라진 전설이 자신의 스승이었습니다. 도윤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산을 돌아보았습니다. 폐가의 불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가물가물 보였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 90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아무도 속이지 않고 그냥 15살 아이로서 달빛 아래에서 그날 밤 회령초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잠들었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최참봉도, 만득도, 복칠도, 덕삼도. 막동 할매는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어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할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산이 그 말을 들었는지 바람이 한 번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산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거기 있었습니다. 깊고 크고 고요하게. 그 산 중턱 폐가에서는 새벽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화롯가에 노인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왔습니다. 또 늦었구나. 해가 한 뼘 올랐습니다. 산은 해가 뜨기 전에 이미 하루를 시작한다. 예. 언제나처럼 내일도 모레도 산이 두 사람을 품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